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은요, 국가주의 교육이죠. 네, 여기 할 차례죠, 그죠? 네, 국가주의 교육입니다. 국가주의 교육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 교육이었다고 하는 점, 이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페이지를 넘기면요, 개발주의 교육이 나옵니다. 개발주의 교육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심리학적 교육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18세기 말이나 그 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이성 중심을 많이 강조했죠.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또 교사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중심의 어떤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쵸, 개발주의 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아동의 어떤 개인성에 초점을 두고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아동 중심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심리학적 교육 운동 내지는 어떤 개발주의 교육 운동 어떤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형식도의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형식도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소 능력이 어떤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소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추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추리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추력이 발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그 교육적 수준을 개발시키는 그런 방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동의 초점, 즉 개인적인 학습자의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요,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두 번째 줄입니다. 56페이지. 개발주의 교육 운동의 중요한 특성은 밑줄 보세요. 교육은 외부로부터 성인의 표준에 강제 주입하는 대신에 내부로부터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조성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개발주의 교육은 고대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인 삼파법에 의한 진리 발견의 원리를 근본으로 하고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방법 원리에서 큰 힘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주의는 교육을 인간 양육으로 보는 합리주의 또는 형식도야주의와 자발적 성장으로 보는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종합, 절충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식도야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도 갖고 있는 어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적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20세기 교육이라는 것이 나오죠. 20세기 교육.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20세기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민족주의 같은 어떤 제국주의 형태로도 국가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929년인가요? 부터 시작돼서 세계적 어떤 경제 공황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냉전체제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계열의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냉전체제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그 밑에 보면 신교육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교육 운동은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두유의 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죠. 그 내용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서양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근현대 교육 사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59페이지인 거고요.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코메니우스입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 사상으로 구분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학자인가요? 코메니우스가 당시 살았던 시대는 17세기라 볼 수 있고요. 17세기, 그리고 실학주의의 대표적인 감각적 실학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메니우스를 왜 살펴보냐면 사실 코메니우스가 자체적으로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코메니우스가 나중에 목사거든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학을 주장하는데 이 범죄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고 하는 게 범죄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기본적인 내용들 다 배워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이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종족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집안 대대로 그 신교입니다. 신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신교죠. 개신교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도 굉장히 많이 강하고요. 나중에 목사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범죄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성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종교적 의미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코미니스와 관련돼서 논술 시험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부하는 이유는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대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도해라든지 이런 어떤 감각적 실학주의의 대표자로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코메니우스를 거쳐서 그렇죠? 루소를 거쳐서 듀이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서상사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코메니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학주의자죠. 실학주의자들은 실물이 본질에 앞선다. 그렇죠? 그래서 실물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말보다는 사물이 앞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와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 사물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책상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펜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볼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학주의는요. 말보다 사물이 앞선다. 그렇죠? 본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얽매이기보다는 직접 사물을 관찰을 통해서 교육을 하자는 것이 바로 실학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 교육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 코미니우스 한번 보면 그 밑에 참고 자료 한번 보세요. 참고하기. 코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1952년에 태어나서 1670년에 죽었네요.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보헤미아의 모라비아즈 니브니츠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죠. 여기는 체코입니다. 오늘날 체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집안 대대로 어떤 종교적 특히 어떤 신교에 어떤 몸을 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전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 부모들도 다 잃었고요. 그 누이가 2명 있었나요? 누이도 죽었고 나중에 그 종교 전쟁 때문에 자기 와이프랑 딸 2명까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도회와 대교 수학을 통해서 어떤 언어 교육이라든지 라틴어 언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교육에 있어서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도회 같은 경우에는 1658년에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황 선생님이시죠. 입학도서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만들어졌죠. 한 20-30년 정도 앞서 만들어진 어떤 입학도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어떤 그림과 사파를 도용한 그 책은 이황 선생님의 어떤 입학도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입학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교 문화권이었던 중국이나 몇 나라들밖에 안 봤잖아요. 일본이나 그죠. 몇 나라에 봤던 것과 코미니우스가 만들었던 세계도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럽 사회 전체죠. 그러니까 50개, 60개 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활용했던 교재로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쵸. 세계 최초의 어떤 그림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황 선생님보다는 연도수는 좀 더 앞설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계사적 의미로 봤을 때는 코메니우스가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목적이요. 교육 목적은요.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코메니우스가 주장했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신과 하나 되는 겁니다. 신과 합의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색채가 강하죠, 그죠? 색채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30년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와 타락한 인간의 생활을 살펴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 목적론은 보편적 지식주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범지주의 교육론으로서 신, 자연, 인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알아야만 도덕과 경건심을 기를 수 있고 신과 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있었으며 특히 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계급의 남녀 어린이를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중심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범지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범지주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범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한 겁니다. 그리고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절대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범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질서, 신의 섭리, 신의 질서 같은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백과전서식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과전서파라고도 합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요. 코메니우스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정신력을 과대평가하고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여 모든 유용한 지식을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20에서 30까지의 어떤 그런 학문까지도 주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신이 창조한 거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교육 원칙이 나옵니다. 교육 원칙. 그래서 교육 원칙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합자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자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자연의 원칙,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일치하는 거,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을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밑에 보면 첫 번째, 자연은 적당한 시기가 있다. 자연은 한 가지씩 완성해 간다. 자연은 비약적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발달해 간다. 네 번째는요. 자연은 용이한 것에서 곤란한 것으로 전진한다. 다섯 번째는 자연은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루소의 사상에 굉장히 유사하죠. 루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관주의입니다. 직관주의 원칙. 직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각하는 것이 없이는 무엇을 배우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감각적 실학주의 입장에서 나온 교재가 1653년에 나왔던 세계도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그 시각적 교재로서 어떤 초시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 직관주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밑줄 보세요. 직관주의란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실물에 의한 직접적인 삶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직관주의는 모든 경험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며 삶을 교수론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훈육의 원칙 내지는 훈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훈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만이 훈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코메니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훈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하늘이 우리에게 그 따뜻한 햇빛을 주잖아요, 그죠? 따뜻한 햇빛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교사나 어른이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칭찬이나 좋은 말을 해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아동이나 학습자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렇죠.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충고, 조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이 분명히 의미 있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코메니우스의 바로 훈련의 원칙, 훈육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같은 것을 여러 번 자주 반복된다면 가장 둔한 유아도 마침내 이해하게 되어 다른 유아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된다. 한편 우수한 유아들도 교과를 완전히 파악하게 됨으로써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 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못한다고 해서 아동이 잘 못한다고 해서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은 이해 못할 아동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교육 제도가 나옵니다. 교육 제도. 그 코미누스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지만 부모 같은 경우에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잘 알지도 못하죠. 지식 같은 거나 방법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학교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제1기 뭐 유아기 뭐 모친학교 내지는 다른 교과서에 보면 무릎학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2기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학교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읽고 쓰기 세마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밑줄에 보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처음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교육 누구나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서민교육과 그다음에 무상 의무교육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2기까지는요 남녀 벼락이 아니에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제3기가 있습니다. 제3기와 4기가 나오고, 이제 소년기와 청소년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3기로 넘어가게 되면 라틴어, 특히 이제 언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제4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대학 교육이죠. 범지학. 그쵸. 뭐 어떤 교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고등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미뉴스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코미뉴스가 주장했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자연주의적 요소들 이런 것이 루스와 어떻게 연관되고 어떤 루스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제 한번 루소 한번 보겠습니다. 루소. 루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루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좀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서 거의 루소가 어떤 학문을 지속함에 있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원조, 여성들의 어떤 도움이나 원조 같은 것들이 사실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그 바랭 부인, 어떤 책에서는 막 바랑 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랑 부인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여성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 사진을 봐도 조금 좀 얄쌍하게 생겨서 좀 여자들이 좀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쵸? 사실 그것도 능력 아닌가요? 그 외모가 잘생기고 또 매력적으로 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늘이 주신 뭐 보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어떤 보너스를 받지 못한 자는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루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18세기와 관련돼서 그 18세기에 태어났죠. 루소는 그 자연주의 계열입니다. 그죠? 자연주의 어떤 사상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연주의 교육이 나중에 듀이까지 넘어가게 돼서 듀이의 어떤 아동 중심 교육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코메니우스가 있죠. 코메니우스의 어떤 실학주의와 그 다음에 루스의 자연주의와 그 다음에 듀이의 어떤 아동 중심 교육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올해 교육 철학과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좀 단편적으로도 한번 문제를 내야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학 시험 자체가. 그래서 그 세 파트, 교육 사철학 파트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한 문제가 나온다면 단연코 이 루소와 듀이와 관련된 이 연관된 문제가 아마 가장 강력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소의 어떤 산문을 한번 살펴보고요. 관련 이론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참고하기가 나오죠. 루소. 루소는 1712년에 태어났고요.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죠? 스위스 제네바에 태어났고요. 제네바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그 자기가 꿈꾸는 이상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제네바를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루소가 유명했던 것은 그 정치적인 내용 교재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사회계약론이라든지 그 인간의 어떤 불평등의 기원과 관련된 그런 책 같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인가요? 그런 책 같은 거 써서 많이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었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양육되다가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 목사에 의탁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 저서, 위대한 저서를 나오게 되죠. 에밀입니다. 저도 에밀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으로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좀 읽은 지 몇 년이 된 것 같아서 지난해도 한번 얼핏 읽은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도 한번 그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고 그러면 그 루스의 에밀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분명히 깨달음이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즘 특히 여자 선생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안 맞는 것도 많이 맞아요. 왜냐면 그 에밀이 5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성은 굉장히 어떤 남성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개념으로서 많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어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고 남성의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존재를 많이 묘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전까지 1부에서 4부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죠. 자기는 뭐 루스의 신봉자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루스의 어떤 교육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루소의 어떤 자연주의 어떤 교육처럼 아마 그 양육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육하는 사람 누구나가 그 루소처럼 그 루소의 어떤 사상대로 자연주의 교육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육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와 원리와 그거에 따라서 단계별 교육을 통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요, 뭐 유치원 가기 전에 뭐 한글 다 띄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루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의 교육 사상. 루스의 교육 사상은 자연주의 교육으로 집약되며 자연주의 교육이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연주의 교육이란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 자연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에 따라서 교육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교육의 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 의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 발달의 자연적 법칙에 합치하는 교육을 뜻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어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근거에 따라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발달 단계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엎어져 있다가 이제 뒤집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일련의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어떤 발달 순서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주장했기 때문에 발달 단계론 그렇죠. 발달 단계론을 주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의 감에 따라서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자연이 허락한 그 발달의 순서에 따라서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그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개조하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유와 규율, 의지의 독립성과 사회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본래 천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의 본능 경향, 감정이 자유롭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사회인이 아닌 자연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겁니다. 원래 본성은 선한데 그럼 왜 타락됐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유재산이 있죠. 사유재산이 생기기 나서부터 인간은 허영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특히 뭐 예술이나 문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루소는 굉장히 기발해요. 인간 불평등 기업론에서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루소 같은 경우가 어떤 예술이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루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은 원시시대 때 동일했죠. 그쵸? 같이 뭐 채집 생활을 하면서 수렵 생활을 같이 동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배가 시작됐고,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예술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술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럼 루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술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음악을 하고 있고 미술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허영심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벤티티인가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사교적인 음악이나 뭐 미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건설을 위한 어떤 사회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로스의 교육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소극적 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극적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그 63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밑줄 보세요. 교육 내용은 자유인의 교육, 평등 교육, 수국적인 교육을 제한하였다. 소극적인 교육이란 자연성의 내적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고 인위적인 영향을 피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성에 근거해서 자연 발달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소극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미리 찾아 나서서 하는 적극적 교육이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자연의 어떤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극적 교육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주의 사상과 관련돼서 그 코미니우스와 루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동일한 자연주의죠. 자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 코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사상가라고 설명하지 않고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연주의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만 루소와 코미니우스를 비교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옆에도 써 있었죠. 코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코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 출신이죠.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 같은 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있으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의 외부에 객관적인 어떤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객관적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따라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루소는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있으면요. 이 자연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메니우스처럼 인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간성은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코미니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루소와 관련된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보세요. 루소의 자유는 직접적인 것, 근원적인 것, 완전한 것, 전체적인 것, 단순한 것 등의 모든 성질을 갖춘 것을 가리킨 것으로 때로는 신을, 때로는 자연인을, 때로는 이상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서 신과 같은 것이며 그 근본 속성은 자유와 질서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질서의 의지의 발현이며 세계는 근본적으로 신적 질서와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선한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내면에 이미 자연의 질서, 우주 자연의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동교육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아동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고요. 어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다? 이 아동을 평가하는 것은 어른의 시각이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근데 루소는 보세요. 자연성이라고 하는 개인 내부에 있는 겁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개인성이나 자율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동도 자율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이 몸 한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인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아동의 시각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교육론이라든지 아니면 발달 단계로라든지 아니면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어떤 고리가 왜 루소가 이 같은 사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기 밑에 보면 에밀이 나타난 루소의 교육 원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면서부터 배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자유롭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은 자연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어보다는 실물과 사물을 통한 학습을 해야 된다. 실학주의적 요소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각은 지식을 얻는 힘이 되므로 감각의 연습에 힘쓰고 빨리 발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천성은 선하며 나쁜 짓은 허약해서 생기는 거라. 허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여덟 번째는요. 이유를 말할 필요 없이 자연의 힘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가면 세속적이고 타락하기 때문에 사회를 어렸을 때는 격리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그 자연과 일치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그 학부모들 중에서도 그 도시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죠? 자연과 벗어나면서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도 뭐 어렸을 때까지 뭐 계속 시골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자존심, 자애심을 주의하고 성교육에도 주의해서 조속하지 않게. 왜냐면 아동은 아동다워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무슨 뭐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뭐 다 해박해요. 그죠? 그러면 약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동은 아동다울 때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아동에 나타난 교육의 단계별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보면요. 단계별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에밀이라는 책이 왜 쓰여졌었냐면요. 이제 그 에밀이라는 처음에 첫 장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조물주는 처음 만물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에 닿음으로써 모든 것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에밀이 나타나는 교육적인 가장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루소가 에밀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프랑스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프랑스는요, 그 유학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뭐라고 하나요? 보모라고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하인들이 아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 직접 엄마가 그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카페 문화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문화 때문에 그 어떤 그 귀족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상류층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막 돌아다니고 막 놀기 바쁜 거예요. 그럼 그 육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거기서 기르는 하인들이 있죠. 여자 하인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유모가 기르는 겁니다. 아이들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잘 했을까요? 그쵸? 뭐 짜증도 많이 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떤 구박도 많이 했을 테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인 입장에서 자기 애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귀족 자체가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지들은 어떤 사교 모임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 애를 기르는 것은 애 키우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애 기르는 것은 다 그 부모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도 많이 해야 되죠. 살림도 막 하면서 그래서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 놓고, 그쵸? 헝겊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걸어 놓고서 애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헝겊에다 쌓아두고 벽에다 걸어 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굉장히 그죠. 좀 정상적이지 않게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문화를 어떤 그 비판하는 관점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은 그런 보모, 유모들에 의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부모가 직접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교육의 3요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 사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닌 능력과 어떤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육을 사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 사물, 이것이 바로 그 교육의 3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소가 에밀리에서 주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렇죠. 그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계획은 이번 주 안에 1주차 때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 루소가 굉장히 중요한 학자다 보니까 또 대충 넘어갈 수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듀이 같은 경우에도 또 워낙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어떻게 시간을 더 해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달 단계를 보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유아기 때 있죠. 유아기에 있어서 중요한 욕구는 신체적 욕구이다. 따라서 이때는 신체상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며 기저귀로 매놓는 일, 부자연스러운 의복 등을 각 기관의 운동을 속박함으로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전원에서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생활하게 하고 문명에 타락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모든 부모는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쵸? 왜 프랑스 사회의 어떤 그 문제였던 유모들이 아이를 길렀던 그런 어떤 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부모들이 직접 자연을 벗삼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2부 아동기 편에서는 이때는 뭐든지 보고 만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감각기관 및 체력의 훈련을 하고 독서는 아직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발달과 연관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 발달과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년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뭐 탐구심이나 호기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러 가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배워야 되는 게 실용적으로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로빈스 크루소 그런 거 있죠, 그죠? 이것처럼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만 가르쳐야 된다고 루소는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이때는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 또는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그 소피,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피잖아요. 그렇죠? 여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성들을 어떤 그 복종을 해야 되고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죠. 그리고 뭐 애들 잘 길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뭐 바느질이나 어떤 가사 업무를 잘하는 것이 여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좀 약간 마초적이죠. 그 루소가 좀 마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내용도 있는 거, 예전에 어떤 봤던 책 중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루소와 관련돼서 결혼할 때 루소는 그런 말을 했대요. 결혼할 때 여자의 외모를 보지 마라. 여자의 외모를 보지 마라. 여자의 외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순간 6개월이면 외모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그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이성의 어떤 매력을 보고 결혼하라고 그런 말을 루소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모는 6개월이지만 그 사람의 매력은 평생을 간다라고 루소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초적이긴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애교 많은 여자를 만나라고 루소가 많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애교 많은 여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뭐 다 좋아하고요. 그죠? 행복합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 시대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그 변하지 않는 어떤 이성성에 대한 것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의 어떤 걸 많이 보냐면 그 어떤 그 여성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지 않나요? 그 여성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고 남자들이 여자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적인 겁니다. 특히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여성에게 매력을 가장 많이 느꼈던 걸 돌이켜 보면 뭐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할 경우에 특히 어떤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즘에 뭐 초식남 또 꽃미남들이 많이 유행을 해서 뭐 요즘에 뭐 김우빈, 그다음에 이종석, 지드래곤 같은 것처럼 좀 이쁘장하면서 좀 어떤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죠. 물론 뭐 김우빈이 뭐 이쁘장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개성 있게 생긴 얼굴이긴 하지만 좀 시대가 변하지 않아도 또 여자들이 또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떤 남성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자다운 매력을 봤을 때 분명히 매력이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시대가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그렇죠? 이성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페이지를 넘기면요. 이렇게 해서 루소까지 다 끝났네요. 그렇죠? 루소를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어찌됐든 루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달 교육론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 교육을 왜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과정에 걸쳐서 교육이 시행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루소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학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류를 잡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섣부르게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잘못된 이성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바로잡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동교육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동교육에 지대한 영향이 미쳤던 인물이 아마 루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자연의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듀이입니다. 큰일인데요. 그럼 듀이까지 어떻게든 한번 또 듀이가 또 워낙 중요한 사상가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요. 왜냐면 이 강의실 다음에 또 이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실을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이는요. 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20세기 어떤 교육학자를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코 듀이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그 다음에 1000편이 넘는 논문도 썼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는 당연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미군정이 들어섰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어떤 교육체제나 아니면 정치체계 아니면 경제체제가 사실은 다 미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교육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1940년대 50년대 초반에 들어서 듀이의 어떤 교육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사실 그대로 많이 전수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교육학자, 원로학자들이 대부분 미국 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듀이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듀이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고하게 한번 보세요. 듀이는 1859년에 태어나서 1952년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1916년에 어떤 민주주의의 교육을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저서였던 경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13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40여 권의 저서, 10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천재입니다. 논문 한 편 쓰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논문 쓰는 경우도 일반적이거든요.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거의 교육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듀이가 40세 이전에 썼던 것이 나의 교육 신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그 학부 때 그 교육학 공부하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과제로 많이 냈을 거예요. 듀이의 어떤 나의 교육 신조를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교육 신조를 한번 적어보라, 이런 과제를 아마 대부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 이 듀이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 듀이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것과 관련돼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 듀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듀이 하면 아동 중심 교육 과정, 아동의 흥미를 중시하는 과정, 전통적인 교과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어떤 듀이의 사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이후에 진보주의 학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동 중심 교육 과정 학파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렇죠, 전통적인 교육 과정과의 어떤 그 대비되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듀이가 뭐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굉장히 배척하고 아동의 흥미만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오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듀이가 썼던 그 경험 중심 교육, 아동과 경험과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보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듀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육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루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루소를 보면은 듀이가 그대로 보여요. 이 말이 굉장히 아동 중심 교육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말 때문에 혼동이 많이 돼요. 아동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동의 어떤 흥미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흥미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흥미를 무슨 자기가 아동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흥미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흥미의 범죄 포함이 되는 거고,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은 어때요? 다 같나요? 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그 아이의 개별적인 아동의 어떤 특성과 수준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동 중심인 겁니다. 모든 것을 아동의 초점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아동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이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의 수단인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정말 동기도 없이 그냥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이 부분 너무 재밌는데? 흥미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교육 결과가 좋겠어요? 당연히 흥미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듀이가 교육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흥미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흥미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됐어요. 듀이는 전통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고 흥미와 아동 중심만을 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어떤 아동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교육적 결과를 봤을 때 흥미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흥미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듀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루소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중심 교육이 있죠. 그렇죠? 아동의 상태를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아동과 그 교육 과정에서, 경험화 교육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듀이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 교육과정도 분명히,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전통적 교육과정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잖아요. 교과를 가지고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학자 중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과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듀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 교육과정은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을 하죠. 아동 중심 교육과정도 고민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전통적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동 중심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뭐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완전히 뭐 배격하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그 듀이와 관련돼서 새롭게 연구를 조명하거나 이론을 재조명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 뒤에 대한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동의 어떤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흥미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민주사회의 어떤 시민으로서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화 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교수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흥미라는 것이 나옵니다. 흥미.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교육적인 관점입니다. 그 두 번째는 훈련이 나오죠. 그 얼핏 생각하면 흥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가장 어떤 긍정적인 어떤 교육 효과와 결과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경험인 거잖아요. 그죠? 실제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죄송한데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강의실에 수업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쵸?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쵸? 이어서 듀이까지 끝내고요. 그 나머지 어떤 플래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듀이와 다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